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게.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지. 투자에서 성과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에 노력이 있고 행운이 있고, 노력에는 겸손, 확신, 매수하기 전에 있네 과감함, 매수하고 나서에 있네 유연함. 이게 서로 모순되는 관계가 있는 것들이라 주식이 어렵다고 어려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인내를 필요로 하는데 어떨 때는 과감해야 돼. 기다리라고 하면서 과감해라. 유연하게 행동해라. 그거는 상충되는 내용들이지. 근데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구분해서 적용하는 게 할 줄 알면 그 실력이 쌓인 거다. 그래서 어떤 때 이 가치들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구분해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한 우리가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음, 이거 하고 행운에 대해서 중간에 있었구나. 사이클에 대해서 사계절이니 사이클이니 코스트라인 달걀 모델이니 해가지고 유리한 시기에 시작을 하자. 그 전에는 안나가리나 법칙에서 이 망하는 실패하는 이유부터 점검하고 들어갔는데 그때 1번 이유가 비쌀 때 고점에서 들어가서 대부분 실패한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다. 그거를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이 사이클이 여러 가지 사이클 중에서 내가 제일 유리한 사이클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행운을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 그 개념이 행운이고 그러면 그 다음은 노력이지. 원래는 행운이 앞에 있고 노력이 뒤에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이제 노력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노력을 앞에다가 뺀 거고 한번 읽어볼까? 하기 전에 먼저 복잡계에 대한 인정. 복잡계라는 거는 뭐 너무 이제 관여되는 요소가 많아가지고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이다. 주식 투자 세계라는 게.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릴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분산이다. 그래서 아빠가 항상 하는 얘기가 미니멈으로 사더라도 최소 3종목 이상은 사라. 한 종목에 몰빵 투자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확신을 부르는 것은 디테일한 기업 조사에 있다. 꼼꼼하게 조사를 하면 그 투자할 만한 훌륭한 기업인지 아닌지 그 조사를 얼마나 그 자세하게 하느냐가 그 디테일함이 이 확신을 결정하겠지. 그런 의미고. 그리고 나서 겸손을 고려한 기다림. 이 조사라든지 를 찾아낸 이게 뭐 투자하기 좋다라는 의미하고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면 싸야 된다. 좋은 기업은 안 쌀 확률이 높지.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근데 영원히 안 싸지냐? 안 싼 상태로 있느냐? 그렇지 않다. 시장 충격이 오고 코로나 같은 게 오면 좋은 기업도 싸지는 순간이 오니까 그럴 때까지 기다려서 이 최대한 싸진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해라. 그 싸진 상태를 안전마진이 확보된 상태라고 하고 그때 진입해라.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다. 훌륭한 기업도 찾고 충격이 왔고 싸졌고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움직여라. 대신 싸졌는데 진짜 제일 싼지 더 싸지는지 추가로 하락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매매할 때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기본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겸손의 가치에 해당되겠지. 회복 또는 성장이 숙성될 때까지 기다려라. 응원하면서 기다려라. 그 기업이 스토리를 추적해가면서 기업이 잘하고 있다. 그러면 뭐 조금 올랐다 팔고 이러지 말고 기업이 잘하고 있는 동안은 응원하면서 기다려라. 기다려야 기업이 성장할 시기를 기다려야 이게 뭐 10배도 되고 20배도 되는 거지. 기다리지 않고 뭐 하루아침에 수익률이 확 올라가서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다음 현 단계에서의 매도 보유에 대한 냉정한 판단. 어느 정도 기다렸는데 성과가 좋을 수도 있고 성과가 나쁠 수도 있어. 움직이지 않고 그냥 투자한 가격대에서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올랐을 수도 있지. 어떤 경우는 내렸을 수도 있어. 그때는 유연함이라는 가치는 뭐냐? 그 단계에서 이게 기대가 남았나? 뭔가 이유 있는 기대가 남았나? 앞만 봐도 좀 아닌 것 같은데 판단이 틀린 것 같아. 이거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통해서 팔 건지 만약에 손실 상태라면 손실 확정을 내릴 건지 수익이 나인 상태라면 수익 실현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건 좀 더 뭔가 기대가 남았고 성장할 여력이 더 있다 그럼 보유할 건지 그런 거는 그 순간 이 같이 하면서 기다리면서 응원해가는 그 순간 한 단계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라. 유연함이고 근데 기본은 기다려주는 쪽에 무게중심이 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고수익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지. 겸손은 각 단계별 이런 각 단계별로 리스크 헤지 수단을 강구해라. 여기 써 있네. 모순된 능력을 요하는 것이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다. 겸손해라. 야, 네 말이 100% 맞을지 어떻게 아냐. 확신을 가져라. 모순이지. 사기 전에 기다려라. 인내해라. 과감하게 사라. 행동해라. 사고 나서 최대 오랫동안 기다려라. 아니야. 어떨 때 냉정하게 판단해서 유연하게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유연해야 된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필요한 그때그때마다 경우의 수마다 필요한 능력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어느 순간에 이 가치를 적용할 건지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걸 잘 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거야. 그 노력이 효율성을 가지도록 만드는 방법. 이 종료 고려 요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선택이 필요하다. 투자 방법. 그러니까 저 가치들을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내려면 그 전에 어떤 거에 대한 고려 요소를 알아야 되는지를 보고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나는 왼쪽이 맞는 것 같다. 아니야, 나는 오른쪽이 맞는 것 같다. 이거를 개인적으로 자기 성향이나 자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이 다양한 가치들을 조합해갖고 나만의 길을 찾는 거지. 그럼 어떤 게 있는지 보자. 위험자산이 있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있어. 그게 뭐냐면 안전한 거는 예금이나 뭐 채권, 뭐 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투자할 자산 중에 주식이 위험자산이고, 그러면 위험자산에만 투자하겠다. 뭐 상승률이 더 높고 하락률도 높은 그런 거 위험하다고 표현하겠지. 아니야, 나는 안전자산에만 하겠다. 그 예금하고 채권에만 하겠다. 아니야, 나는 위험자산하고 안전자산을 섞겠다.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지. 근데 뭐 안전자산만 하는 거는 뭐 달걀 모델이나 이런 데서도 뭐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위험자산만 할 거냐, 아니면 위험자산에다 안전자산을 섞을 거냐. 요게 이제 방법론의 판단이 필요한 방법론의 하나지. 여기에 유명한 논문이 있어. 게리 브린슨이라는 사람이 1986년에 오랜 기간 동안의 연기금 실적을 분석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때 결론이 뭐냐면 투자 수익에 대한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종목 선정과 매매 타이밍은 10% 미만인 반면에 자산 배분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포트폴리오 재료 깔때기 보면 이게 영향을 갖다가 주는 건데, 자산 배분, 자산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위험자산, 안전자산이 있는데, 그럼 예금에 했냐, 채권에 했냐, 주식에 했냐, 뭐 부동산에 했냐, 그런 거를 어떻게 비율을 가져갔느냐, 그 자산 배분 자체가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더라. 그렇다는 거는 계절에 맞춰갖고 유리한 자산이 있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하반기에 막 위험자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좋을 거고, 하락기, 가을, 겨울에는 주식이 더 안 좋으니까 그때는 예금이나 채권으로 갈 수도 있겠지. 부자들이 하는 게 딱 그거잖아. 달걀 모델에서 하는 얘기가. 근데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타이밍을 맞춰낼 수 없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낼 수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문제다. 그래서 누군가는 계절에 상관없이 나는 길게 본다. 나는 주식에 시기를 길게 놓고 한 10년, 20년 투자하면 확률, 이런 위험성을 뛰어넘어서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 않냐. 그렇게 해서 남아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계절에 맞춰서 좀 공격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나는 조절하겠다. 이런 사례가 있다 그랬지. 아까 저번에 주식시장의 계절, 요 앞 시간에 한 것도 결론은 그거였지. 분명히 계절이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걸 딱딱 맞춰낼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떤 현실적인 방법이 뭐냐? 조금 공격적으로 내가 스탠스를 가져가느냐,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느냐. 그 정도의 조절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의 최소화이다. 켈리 기준 잠깐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투자할 때는, 일회성 투자할 때는 고위험, 고수익, 이게 성립이 되는데, 반복돼서 여러 번 투자를 할 때는 한 번만 곱하기 0이 또 0이 돼버리니까 위험을 최소화하는 거, 그게 최고의 방법이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그거고, 우리는 장기 투자가 오랫동안 할 거니까 오래 가야 복리효과가 나고, 복리효과가 나야지 큰 수익이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큰 수익을 내고 싶어. 그러면 복리효과가 나야 돼. 복리효과가 나려면 오랫동안 손실이 최소화돼야 돼.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가면 복리효과가 나지 않아. 그렇게 이해하면 편하지. 이거는 이 정도 설명하고, 나중에 이거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볼게. 자산 배분의 3대 원칙, 자산 배분의 조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군을 보유한다. 상관성이 낮은 자산군을 보유한다. 자산군별 변동성을 비슷하게 유지한다.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나아가는, 이익이 나는 자산군을 보유해라. 대신 섞었다는 거는 한쪽이 안 좋아질 때 나머지는 어느 정도 버티거나 좋아서 안 좋아진 것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서 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개념이 적용돼야 되니까, 똑같이 안 좋아질 때 다 같이 안 좋아지는 걸로 묶으면 그 분산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관성이 낮은 자산군을 보유하라는 거는 하나가 안 좋으면 하나는 좋거나 어느 정도 버티거나 이런 성격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막 널뛰기가 너무 심한 어떤 자산군하고 안정적인 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변동성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가치 투자, 모멘텀 투자. 자, 기본적 분석이 있고, 나중에 보면 기술적 분석이 있어. 기본적 분석은 이제 가치 분석이라고도 얘기하면서, 아빠가 정리한 게 현재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다. 가치 투자는 현재 가치가 있는데 그거에 못 미쳐서 이 현재 가치로 회복하는 회복 가치에 투자하는 게 있고, 미래의 성장성에 투자하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있고, 이 가치주 성장도 이렇게 합쳐서 가치 투자다. 가치 분석을 기초로 한 투자가 가치 투자고, 현재 가치 중심이냐 미래 가치 중심이냐 이렇게 보고, 적정 가치보다 주가가 싸면 매입하고 현재 가치 투자. 성장 투자는 미래 가치가 더 있어 보면 성장성이 더 크고 오래 간다는 개념 하에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 현재 가치 투자, 미래 가치 투자. 현재 가치 투자가 전통적인 가치 투자의 개념인데, 그 이유는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기업을 산다, 주식 투자가 기업의 지분을 취득한다, 이런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고, 안전 마진을 막 설파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아마 초기에 어떤 가치 투자의 어떤 출발을 알리는 사람이라고 불리는데,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경제 대공황이라는 걸 겪어서 극심한 침체기를 경험한 거야. 그랬더니 야, 이거 경제 자체가 망가지니까 암만 좋은 주식도 이거 다 같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전 마진을 강조한 거는 그때 그 사람이 경험한 그 사회적인 특수성이 녹아 있는 거야. 그걸 이해하고 주장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그 벤자민 그레이엄 제자가 워렌 버핏인데, 워렌 버핏이 초기에는 이 안전 마진을 고려한 이 가치 투자를 많이 추종을 했는데, 나중에는 업데이트를 한 게, 이게 현재 안전 마진이 만약에
100이라면 이기고 출발한다 그랬잖아.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보자. 본질 가치가 100인데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50이야. 그럼 50만큼 싸게 사는 거죠. 그럼 50이 안전마진이고 이거 이기고 출발하는 거니까 안전해. 이런 개념이면 나중에 하다 보니까 성장을 하니까 100이 200이 되고 300이 되네. 그러면 내가 50 안전했다고 50 회복하면 50에서 출발하고 100 됐어. 이제 차익 좁혀졌으니까 이제 팔아야지. 이런 투자를 하다가 투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더 놔두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놔뒀더니 100에서 150, 200, 300 이렇게 가는 걸 경험한 거지. 그러면 50에서 100 또 올라가는 회복하는 50을 먹는 거하고 100에서 150, 200, 300 가는 성장을 먹는 거하고 비교했더니 성장성이 더 크고 오래 가더라. 이게 성장하는 기업, 훌륭한 기업은 회복하는 가치보다 성장 가치가 훨씬 커서 이거를 노린 투자가 더 유리하네? 이런 개념을 업그레이드를 한 거야. 벤자민 그레이엄의 기초, 이 현재 가치 투자의 개념에서 미래 가치 투자의 개념을 업그레이드를 한 거거든. 그렇게 보면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제 자기 투자 어떤 철학이나 기준도 바뀔 수 있고, 내가 봐도 그냥 싸서 사는 것보다 오랫동안 성장하면 그 가치가 훨씬 크고 오래 가니까 미래 가치 투자 개념으로 할 수 있다면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이지. 그래서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게 경제적 해자라는 표현이 있는 거야. 경제적 해자. 경제적 해자가 뭐냐면 기업이 돈을 벌면 필히 경쟁 상대가 나타나겠지. 어느 한쪽에서 돈 버는데 다른 사람이 그냥 너 좀 잘 벌어라 그러고 가만히 놔두지 않겠지. 그러면 나도 한번 같이 야 혼자 먹지 말고 같이 하자 해갖고 막 같이 뛰어들 거란 말이야. 그럼 자기들끼리 피 튀게 싸우다가 이게 뭔가 나도 만들어 갖고 팔게 그러면은 이게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지. 공급과 수요라 그랬잖아. 가격은. 그런데 경제적 해자라는 건 뭐냐면 다른 회사는 따라할 수 없는 뭔가 가치를 갖고 있어. 독보적이야. 그러면 아마 경쟁 상대가 나타나도 다 이겨먹고 그 회사는 오래 갈 거 아니야. 그런 경제적 해자가 있으면 더 길고 오래 성장이 지속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경제적 해자라는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훌륭한 회사, 오래가는 회사. 그래야지 뭐 자주 살았다 팔았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사는 거 오래 응원하면서 기다리면 알아서 수익이 들어오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최고의 투자를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그런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으면서 오래 성장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겠냐? 그러니까 진정한 좋은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무수하게 여러 개를 투자하는 건 안 맞다. 좋은 회사, 진짜 훌륭한 회사를 몇 개 정도 발견했으면 거기다가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런 개념이 이 과정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을 이해하고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가치 투자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때 시대 상황의 한계 때문에 안전 마진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이해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성장하는 기업은 더 길고 오래 가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경제적 해자라는 가치를 추가하면서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성장 투자 개념으로 바꾸나. 성장 투자, 가치 투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알고 보면 둘 다 가치 투자. 현재 가치냐 미래 가치냐 이렇게 구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수월하게 구분만 하면 되니까. 이 사진에 있는 아저씨는 피터 리치 아저씨인데 월가의 영웅들 쓴 네가 집중해야 될 건 기업이 10년, 20년 뒤 돈을 더 잘 벌 것인가 뿐이야. 기본이 10년, 20년이야. 길게 오래 성장할 기업을 찾아내는 거란 말이야. 내가 한 달 투자했다가 얼마 먹고 나오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지. 피곤해. 내 에너지를 그렇게 쏟아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냐. 한번 기업 조사하고 분석하고 해가지고 뭔가 에너지를 팍 쏟았으면 오래오래 거기서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좋은 거를 찾고 찾으면 이 개념이 나와. 경제적 회자를 가진 오래 성장할 훌륭한 회사를 많지 않지만 찾아낸다면 거기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자. 이런 개념. 여기 한계가 있다. 본질 가치 회복이나 미래 가치 수렴이나 둘 다 피동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기다려야 돼. 회복하려고 그래도 기다려야 되고 미래 성장을 하려고 해도 기다려야 돼. 근데 기다리는 건 회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 회사가 뭐 성과를 빨리 내면은 조금만 기다려도 되고 회사가 천천히 가면 오래 기다려야 되고 수동적이다 이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상대한테 달렸다 이 말이지. 그리고 요거 써놓은 게 초기 현재 가치 투자 회복 가치지. 추가적인 장기 성장의 가치를 놓치기 쉽다. 옛날에는 100이 본질 가치가 100인데 가격이 50이야. 그럼 50 싸네. 사자 해갖고 52, 60, 70, 80, 90, 100 되면 팔았단 말이야. 옛날에 초기 가치 투자. 그게 한계가 있는 거지. 100 됐는데 얘가 150이 되고 200이 될지 어떻게 알아? 본질 가치하고 가까워졌다고 파는 거는 미래 성장 가치를 놓치기 쉽다. 그런 한계가 있어서 업그레이드한 버전이 나온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러면 기본적 분석, 가치 분석하고 뭔가 상대되는 개념이 기술적 분석이고 모멘텀 분석, 모멘텀 투자 이런 개념으로 하는데 추세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일정 기간 관성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시장은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만나는 장소고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더 샀게 하면서 가격이 올리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아니야 팔아 하면 가격이 떨어져. 근데 그 거래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심리라는 거는 잠깐 사야지 하다가 갑자기 1초 뒤에 팔아야지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분석을 해갖고 유리하니까 야 사 유리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자는 사람이 많이 생겼을 거고 팔자는 사람이 많았을 경우도 그 나름의 노력을 하고 에너지를 쏟아서 뭔가 디테일하게 조사를 했더니 안 좋으면 팔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좋은 게 하루아침에 달라지냐고 좋은 게 하루아침에 달라지냐고 판단 자체가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심리가 반영돼서 거래가 일어나니까 사는 흐름이 나타나면 좋다라는 판단이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는 근거 때문에 한동안 추세가 유지된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추세가 유지된다.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판단 자체도 유효하기 때문에 한동안 팔려고 하는 추세가 유지된다. 추세가 생긴다는 거야. 이해했지, 이유가? 그러면 나는 추세에는 관성이 있다 그랬잖아. 한동안 그렇게 되려고 하는. 길지는 않지만 그 짧은 관성을 먹겠다. 이게 모멘텀 분석이고 모멘텀 투자. 단타 얘기하는. 개별 종목의 추세 관성을 짧게 취하고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겠다. 시간 리스크다. 오래 기다렸다고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지. 왜냐하면 10년 기다렸는데 제자리 종목들도 있으니까. 시간을 수동적이 아니라 비동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활용하겠다. A라는 종목을 관찰을 했더니 사자는 추세가 생겼어. 사자는 추세가 생겼으니까 이때쯤이면 앞으로 한 하루 정도는 사자는 추세가 있을 것 같아. 그럼 하루 동안 거래를 하는 거야. 갔다가 하루 기다렸다가 파는 거지. 관찰하다가. 근데 이거 3일 정도는 갈 것 같아. 2주 정도는 갈 것 같아. 그 추세 성격 따라 하루짜리도 될 수 있고 일주일짜리도 될 수 있고 한 달짜리도 될 수 있지. 근데 더 짧게 하는 사람도 있어. 스캘핑이라고. 하루 안에 1시간 동안 추세가 생긴 그걸 또 공략해가고 그거를 짧게 수익을 취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모멘텀 투자를 하려면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너무 에너지가 소모가 많이. 그래서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된 상태. 그래서 100만 원으로 1% 벌어봐야 만 원이잖아. 1000만 원으로 1%면 10만 원이겠지. 1억 정도 해갖고 1%면 100만 원이니까 그건 내가 해볼만 하다. 자기가 거래해서 짧게 먹어도 그 짧게 1%, 2%, 3% 먹었을 때 그 수익이 의미 있는 돈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한 추세 모멘텀 투자가 의미를 가지니까 시드머니가 작을 때는 솔직히 특별하게 유리할 게 없다라고 봐. 쏟아붓는 에너지에 비해서 얻는 게 너무 작다는 거지. 나중에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다가 나중에 시드머니가 많아지면 그중에 일부 자금 가지고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고 팔 때 그 거래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장기 투자자도 사실 사고 파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10년 보유했다가 팔 거 아니야. 팔 때 이 추세 분석해가지고 유리할 때 팔면 좋지. 그러니까 안 쓰이는 건 아니야. 쓰이는데 단지 지금 내 여건이 지키고 앉아서 이것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잠시 미뤄두고 내가 상황, 여건, 내가 자금의 크기 이런 게 맞아떨어질 때 해볼 수도 있다. 성향이 맞아야 되는 거다. 그럼 선택, 기본적 분석을 메인에 두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완하는 형태. 아까 얘기했지? 장기적으로 투자를 가져가는데 살 때와 팔 때는 기술적 분석을 참고해서 최대한 유리한 상태에서 매매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편안한 투자, 좋은 기업의 주식을 장기간 보유. 변동성에서 심리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 주식을 샀다는 것은 기업을 샀다는 거다. 기업을 샀다는 인식이 주식시장의 변동성과의 대결에서 투자자의 심리를 지켜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하루 올랐네, 내렸네, 이거 지켜보고 있으면 심리관리가 안 된다 그러지. 기업을 샀다 그러면 주식 가격이 왔다 갔다 해도 기업 자체가 그러면 좋아졌어, 나빠졌어. 기업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 그러면 버틸 수 있다. 일일비하지 않는다. 뭔가 떨어져도 봤더니 불이 났어. 공장 10개 중에 하나 불이 났대. 막 주가가 미친 듯이 떨어져. 근데 그거 크게 영향 없는데 저 회사 그 공장 하나 불났다고 망하고 그런 회사 아닌데. 그러면 지키고 볼 수 있지. 이렇게 떨어진다고 파는 게 아니라. 기업을 보면 변동성에서 내 심리가 관리가 된다. 그런 뜻인 거죠. 기업을 샀다라는 개념으로 벤자민 그레이엄의 위대한 면이 이거지. 기업의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개념을 정립한 공이지. 그다음 글로벌 투자, 국내 투자. 미국 주식이 있고 국내 주식이 있어. 참고로 아빠는 80대 20, 8대 2야. 글로벌이 8, 국내가 2. 개인적인 이유는 너희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확률이 높지. 삶의 터전이 우리나라의 확률이 높지.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하던가 생활만 터전에서 국내 기업의 상황을 모르고서 너무 외국에만 투자하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마음은 글로벌 시장에 100%가 가 있지만 현실이 어느 정도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8대 2가 됐고, 국내 기업의 상황, 해외 기업의 상황 보면 확실히 국내 기업이 거래되는 주식시장이 열악해. 예를 들어 해외에서 주식시장의 변수가 100개다. 그러면 그것도 많지. 그래서 복잡기라고 하는데 공유시장의 변수는 이 주식 가격에 영향을 주는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은 100개보다 200개, 300개 되는 것 같아. 어쩌면 100개보다 150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느낌상 훨씬 많다는 거야. 왜냐면 시장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수출 기업 위주의 우리나라 산업 상태가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규모가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쪽수 많은 나라에 비해서 인구도 작고 그러니까 껴있어. 그러니까 껴있는 사람들은 눈치를 봐야 되잖아. 큰 형님들한테 눈치를 봐. 깡패들 주변에 막 여러 명 있으면 힘없고 작은 사람들은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다는 의미죠. 그럼 여기 써있는 거 보자. 어디에서 벌어진 경매장을 참석할 것인가? 이 얘기를 듣는데 고려청자가 바다에서 발견이 됐는데 경주에서 고려청자가 경매에 붙였어.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효과가 불려. 근데 뉴욕의 경매장에서 중동의 부자들 막 어디 세계 부자들 다 모였어. 그러면 거기는 고려청자 하나가 1억, 2억, 10억 이렇게 불릴 거야 경매가.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참여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살려고 하는 사람의 재력 자체가 다르니까 훨씬 유리하다는 거지. 훨씬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경매장에 참여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냐. 그 다음 두 번째가 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 그러니까 선진화되어 있는 금융 시스템이 돌아가는 무대가 미국이지. 왜냐하면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개선하고 업데이트하고 이거 누가 피해를 입고 죽어나가고 막 이런 복잡한 고통의 과정을 거친 역사가 있으면 많이 업그레이드 됐겠지.
문제가 되는 부분 많이 수정했을 테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쪽이 유리하다, 우리보다. 우리는 짧고. 요런 이유가 있고.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있어. 장래의 미국 기업들의 가치는 거의 틀림없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혁신, 생산성 향상, 기업가 정신, 풍부한 자본이 미국 기업들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다. 엄청난 자신감이지. 근데 이 자신감 근거가 없는 얘기냐? 내가 봐도 근거가 있어. 왜? 돈이 어디 있어? 귀족통화라 그래서 세계 지금 거래될 때, 무역할 때 어느 나라 돈으로 거래돼? 달러잖아. 중심이 되는 돈을 갖고 있어. 인구 엄청 많어. 자원, 땅덩이 넓어 자원 엄청 많어. 그 다음에 세계의 빅테크, 세계 최고 기업들 엄청 많아.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막 창업을 육성하고 신기술 발전, 신기술 개발, 뭐 아무튼 기업가 정신. 내가 열심히 해서 당당하게 노력한 만큼 당당하게 부를 가져간다. 이런 기업가 정신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펼쳐지는 나라. 그 다음에 뭔가 효율화를 통해 갖고 100원이면 100원으로 만든 것을 5원, 50원으로 만들어내고 10원으로 만들어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문화. 이런 것들이 작은 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미국이 높아. 중국이 이제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한계가 아직 있지.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서 투자하는 게 아빠가 봤을 때는 맞는 얘기다. 대신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관심을 아예 안 두면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해라. 그 다음에 하나 얘기합니다. 사고는 K 제도라고. 미국은 주식시장이 욕조라면 욕조에 물이 틀어져 있어. 그 물이 콸콸콸 틀어져 있어서 욕조에 물이 자꾸 뺐어도 자꾸 차. 왜냐하면 미국 회사에서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근로자들이 퇴직하게 되면 돈 이제 노동 못하면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러면 일하는 동안 돈을 좀 모아놔. 그래갖고 일 끝나고 나면 퇴직하고 나면 그 모아놓은 돈으로 한 달에 얼마씩 받아갖고 생활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근무할 때 미리 떼놓는다는 거지. 그 떼놓는 돈을 미국은 특정 비율 이상을 주식시장을 통해서 투자하게 돼 있어. 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그 수많은 회사들의 돈이 퇴직 돈이 퇴직을 위해서 준비하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그게 욕조에 물이 소독꼭지가 틀려서 물이 칼칼 들어온다는 얘기야. 뺐어도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 미국의 기업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고용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돌아가고 퇴직연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식시장이 튼튼해져. 그러니까 장기 차트를 보면 미국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이 401K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우리나라는 없어.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 주식시장에 의무적으로 투자해라 이런 거 없지. 최근에 개정된 게 맨날 예금만 투자하고 막 채권만 투자하고 하니까 이게 수익률 그거 가지고 너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수익률 높일 수 있게 뭘 해라. 이 정도 선에서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 미국처럼 401K 제도처럼 의무적으로 특정 비율 이상을 주식시장에 투자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아.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우리나라의 미국의 401K 제도라는 거하고 유사한 제도가 생기면 가뜩이나 우리나라 좋은 기업도 많은데 뭐 이런저런 요소들 때문에 저평가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인데 실제 한 70만 원밖에 평을 못 받는 거야, 평가를. 맨날 싸게 거래돼. 근데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런저런 이유 되는데 그럼 그런 이유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다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다면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거는 한국 시장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우리나라에서 401K 제도 같은 게 미국의 401K 제도 같은 게 우리나라에도 생기면 우리나라 시장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존리라는 그 이제 투자 관련돼서 이제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맨날 한국 시장이 저평가돼 있어 오히려 기회는 한국 시장에 있다 이런 논리를 많이 폈었지.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언제 될 줄 알고 기다리다가 세월 다 갈 수 있잖아. 일단은 이미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다가 일부 조금만 국내 주식 투자하다가 저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저런 제도가 생겨서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뭐 비율을 조절하면 되지. 아빠는 그렇게 대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집중 투자냐 분산 투자냐. 결론부터 아빠는 10개 기준 밑으로 5개 위로 5개. 핵심은 집중해도 좋을 만큼 훌륭한 종목을 발굴했느냐. 그렇지. 진짜 좋은 종목이 있다. 많겠어? 10개도 많지. 진짜 좋은 종목을 발굴했다. 그러면 밑으로 5개도 5개. 아빠 3개에서 5개. 하나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내가 틀릴 수 있잖아. 그리고 진짜 그 기업에 아무도 모르는 악재가 생길 수도 있잖아.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뭐 언제든지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는 아닌 것 같고 미니멈 3개, 3개에서 5개. 진짜 훌륭하다 그러면. 그런 훌륭한 종목을 발굴을 못하면 10개로까지도 가겠지. 그런 상황이고. 이 확신이 되니까 좁혔을 텐데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췄냐. 내 실력이 훌륭한 기업을 발굴해낸 게 객관적으로 타당해. 나만 훌륭하고 딴 사람은 훌륭하지 않다 그러면 헛방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남들이 얘기해도 훌륭한 종목을 싸게 거래할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줄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미니멈이라는 얘기고. 다음 7개. 분산 투자에 관련하여 워싱턴 대학교의 존 에번스와 스티븐 아처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포트폴리오 보유 종목이 20개를 넘어가면 수익률은 현저히 떨어졌다고 밝혔다. 분산 투자가 최대 효과를 거둔 경우는 90%가 12개에서 18개 종목으로 구성했을 때 억만장자 조엘 글린블라트도 주식시장 보물찾기에서 분산 가능 위험인 비시장 위험은 단 2개 종목만 보유해도 46%가 줄어들고 4개 종목은 72%, 8개 종목은 81%, 16개 종목에서는 93%가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2개만 해도 위험성은 46%가 줄어든다니까. 그럼 54%는 위험하다니. 4개면 76%가 줄어드니까 30%는 위험한 거. 답이 없어. 답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종목을 발굴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투자 대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존 메이너드 케인스, 훌륭한 경영진이 있는 기업 12개에서 13개 종목. 벤자민 그레이엄, 보수적 재무 구조를 가진 유명 대기업 10종목. 중소기업 이런 거 아니고 대기업 10종목. 세스 클라만 10개에서 15종목. 워렌 버핏 5개에서 6종목. 정보 성격에 따라 다르다. 대형 우량 종목이면 3개에서 5개. 중량기면 10개. 청량기면 15개. 이게 기업의 규모인데 규모에 따라 다르다는 거는 이제 규모가 크면 그만큼 튼튼하게 안정적이니까 굳이 많이 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겠지. 뭐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면 금방 망할 위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조금 위험도를 분산을 해야 되고 튼튼한 게 확인되고 경쟁력도 있고 너무 좋아. 그럼 뭐 분산을 덜 해도 되겠지. 피터 린치, 소규모 포트폴리오라면 3개에서 10개 정도. 대신 장기 투자가 원칙이다. 여기는 좀 구분해서 성장률을 30에서 40% 정도로 비율로 가져가고 대형 우량주를 10에서 20%, 경계순환주를 10에서 20%, 회생주를 10에서 20%. 그러니까 이런 그 컨셉에 따라서 비율을 조절하겠다 이런 뜻이고. 라이프 엔저, 적어도 10종목, 대형주 또는 대형주에 투자하는 펀드와 함께 대형주를 섞어서 대형주가 포함된 펀드를 섞어서 10개. 안정적이지 이것도. 필리피셔, 각각의 거금마다 다르고 일률적인 원칙은 있을 수 없다. 그룹별로 종목당 보유 비중을 상한선을 두는 방법. 사업 기반이 충분히 확보된 성장주 5개 종목. 경쟁 중복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5개면 20%, 한 종목당 20% 비율로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형 우량 종목이라는 얘기지. 투자 종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견기업으로 하는 경우 10개 종목. 전부 중견으로 하거나 몇 개는 대형주로 하고 중견기업을 섞었을 때는 위험도가 조금 높아졌으니까 더 분산해라 10개. 그러면 한 종목당 10%씩 갔다는 거지. 소형기업 성공 못하면 원금을 날릴 위험이 있다. 그럼 20개로 분산해라. 하나당 5%. 이걸 왜 써놨냐면 이게 이해가 제일 쉬워서요. 성격에 달렸다. 내가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에 따라서 5개가 적절할 수도 있고 10개가 적절할 수도 있고 20개가 적절할 수도 있다. 그거는 구성된 그 기업들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위험도를 적절하게 분산하는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 다르다. 그러니까 5개 해라 10개 해라 이게 뭐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그래서 너는 어떤 종목으로 어떤 성격의 기업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걸 들어봐야 그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아빠가 왜 국내 시장에서 초반에 30종목 하다가 지금 10종목 조금 넘게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나라에는 사업 기반이 충분히 확보된 성장주, 대형 우량주 이게 성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그래서 아빠는 이 대형 우량 종목을 별로 투자를 안 하거든. 아빠는 요 가운데 중견기업으로 하는 그러니까 청년기 기업이라고 아빠 표현하는데 성장이 많이 남은 이런 거 위주로 투자를 한단 말이야. 왜냐면 뭐 대기업은 아빠 펀드에 포함되어 있어서 투자가 되는 것도 있어. 미국에 있는 펀드 중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서 중복이라서 그건 뺐고 어쨌든 지금 하는 거는 중견과 제일 큰 기업 아니지만 그러니까 두목 있고 부두목 행동대장이 있다. 그러면 두목은 안 하고 그 밑에 애들만 투자하는 거지. 그래서 10개에서 15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정도가 되는 거고 미국은 다르지. 미국은 더 작아. 5개, 6개 정도 되는데 이유가 있는 거지. 성격이 다르니까. 7개. 어떤 투자자의 보유 종목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은 그 투자자가 주도 면밀하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어떤 투자자든 약간의 실수는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충분한 분산 투자를 통해 이 같은 실수가 치명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몰빵 투자하지 말라는 거지. 한 종목으로.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종목이 아니라 최고의 주식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수많은 종목에서 조금씩 이익을 얻은 것을 모두 합쳐도 뛰어난 몇 종목에서 거둔 투자 수익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CF는 비교라는 용어 이제 축약어니까 비교해봐라, 생각해봐라.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항상 같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이름이 같이 돌아다녀. 위험을 분산하는 주요한 방법은 이성적 사고이지 덮어놓고 분산 투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믿을 만한 것 한두 가지, 가장 좋은 기업 한두 개만 사는 것을 결코 모험이라 할 수 없다. 통찰력 있는 얘기지. 무조건 나눴다, 10개 나 분산해요 이게 아니라 구성을 어떻게 가져갔느냐에 달렸다. 진짜 믿고 좋고 이런 거는 한두 가지 사도 좋다 이 말이야. 괜히 좋은 기업을 찾는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행동하고 토끼는 토끼처럼 행동해야 한다. 내 능력이 버핏과 같냐. 버핏처럼 진짜 훌륭한 기업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한테 있느냐. 각기 다른 섹터의 대장주격 기업을 소수만 보유하는 전략만으로 충분하다. 버핏만큼은 아니지만 위대한 가치 투자자 한 명인 월터 슐로스는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은 버핏이 아니라면서 그냥 분산 투자를 했다 한다. 생각해 볼 만하지. 진짜 내가 훌륭한 기업을 발굴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버핏만큼 그렇게 디테일하게 확신을 가지게 분석할 능력이 있나? 그 정도 능력이 되는 버핏은 한두 종목, 세 종목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것만 한 세 개 정도만 투자해도 될 정도로 내 능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 능력이 없다 싶으면 분산을 조금 더 하는 게 유리하지. 이거는 뭐 분산 투자, 뭐 자산을 분산한다. 위험한 자산이냐, 안전한 자산, 지역을 분산한다. 신흥국, 선진국 미국이고 신흥국이 우리나라랑 이렇게 아시아 다른 나라나 작은 나라. 스타일, 가치주로 한다, 성장주로 한다. 스타일을 분산한다. 시점을 분산한다. 시점 분산한다는 건 사고 한동안 했다가 사고 한동안 했다가 사고 한 번에 다 안 산다는 거. 통화, 원화에 투자한다, 달러에 투자한다. 미국 주식 하는 거는 달러에 투자하니까 달러랑 원화가 다르게 움직이거든. 하나가 안 좋으면 하나가 방어가 돼. 그러니까 나눠놓는 분산하는 개념도 되지. 대안자산, 금. 이 그림이 마켓 리스크, 스탁 스페시픽 리스크 20개부터 리스크가 거의 일정하다. 뭐 20개 정도부터 리스크가 거의 일정하다고 했으니 20개 이상만 하면 크든 작든
20개 이상만 하면 리스크는 거의 해소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근데 더 확신이 들면 들수록 줄여도 좋다는 거지. 근데 중소 기업이라고 해서 30개, 40개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지. 맥시멈 20개 정도만 하면 된다. 그 이상은 크게 의미 없다. 여기도 보면 5종목일 때는 이만큼 줄었고 10종목일 때는 또 이만큼 줄었고 10종목 위로 올라가면 미미하게 감소하는데 20종목 넘어가면 거의 수평이니까 20종목 넘어갈 이유는 없다. 종목 성격에 따라서 아래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거는 링크 있으니까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계절, 사이클 고려 미고려. 결국 마켓 타이밍을 고려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다. 각자의 환경, 능력과 투자 시계열에 다르다. 얼마 동안 투자를 바라보느냐, 1년짜리 투자냐, 10년짜리 투자냐, 20년짜리 투자냐, 나에게 대응 능력이 있느냐는 겪어보면 알게 된다. 저거 맞춰가지고 딱 팔고 사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보면 어려워. 시장에 남아있겠다는 사람은 사이클에 따른 유리한 섹터 포지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자 이미 자산 배분을 해놓은 사람이다. 나는 계절에 상관없이 나는 그냥 있을래. 기다릴래. 하락 후 초기 반등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는 것이 마켓 타이밍을 추구하는 사람이 고려해야 할 가장 큰 리스크다. 하락했다가 바닥 만나고 튀어오르는 속도가 제일 빠르거든. 그거 맞춰가지고 사고 팔고 나 못한다. 잘못하다가 초기 반등 그걸 놓치면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갖고 있겠다. 시장에 남아있겠다라는 사람들이 내세운 논리가 이거이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부동산이 있는 거야. 부동산. 집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미 자산 배분이 돼 있다는 거. 그런 거고. 어려워. 대응 능력이 있느냐. 스스로 하락기를 겪어보면 알고,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사이클, 하우드막스 그 계절 얘기할 때 마지막에 있던 거, 적극적으로 할 거냐, 공격적으로 할 거냐, 뭐 수비적으로 할 거냐, 보수적으로 할 거냐, 그 정도의 조절 정도를 추천하는 거야. 팔았다가 딱 맞춰가지고 여름에 딱 팔았다가 가을 겨울 지나고 봄 되기 전 들어가고, 쉽지 않다 이거지. 아니면 나눠가지고 여름인지 가을인지 여름인지 봄인지 모르니까 조금 팔고 팔았다가 가을 지나고 겨울 되면 이제 겨울 좀 지나갈 것 같다 그러면 난 뭐 나눠가지고 시간을 나눠가지고 조금 사고, 그렇게 하던가 능력이 되면. 아니면 보수적으로 해서 계절에 따라서 유리한 자산군이 다르다 그랬잖아. 채권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던가, 아니면 현금 비율을 높였다가 줄이던가 뭐 이렇게 하던가. 어쨌든 계절이 있는 거는 확실한데 그걸 대응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 논리고, 그 대응 논리는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서 계획을 짜서 맞춰서 해야 된다. 크리스토퍼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하니, 주가의 등락을 맞추는 게임에 골몰하는 것보다 상승 잠재력이 높은 가치주에 투자한 뒤 기다리는 것이 훨씬 유리한 전략인 이유. 주식의 투자에 얻는 수익률의 80에서 90%는 전체 투자 기간의 2에서 7% 기간에 발생한다. 맨날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고 내리고 하락하고 횡보하고 이러다가 진짜 의미하게 상승하는 거는 투자 기간에 2에서 7%밖에 안 되는 거야. 언제 이거 맞춰? 어떻게 맞춰? 투자 수익률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이 짧은 기간을 정확히 예측해 그에 맞춰 주식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타이밍 매매의 손실 위험은 잠재 수익률의 거의 2배. 시장에 거의 언제나 투자하고 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상승의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반등할 때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급하게 떨어지면 급하게 반등이 일어난다. 요거 놓치면은 가다가 쓰다 뭐 이럴 텐데, 이 반등에서 벌어지는 초기 상승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에 항상 머무르면서 시장이 좋아지는 구간, 수익률이 좋은 반등 초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사이클에 맞춰서 행동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가을인 것 같으면 투자 안 하는 것도 다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 여름 됐으면 여름인 거 확인했어. 가을 된 것 같아. 그럼 털고 겨울 죽어나간다 사람들, 막 곡소리 난다 이럴 때까지 기다렸다가 슬슬 이제 들어가 볼까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다는 사람도 있어. 행운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그 개념이지. 그러니까 주장이 A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아니야 B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수한 주장들이 혼질돼서 막 아우성을 치는 게 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왼쪽이 맞나 오른쪽이 맞나, A가 맞나 B가 맞나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고민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가야 되는 거지. 장기 투자, 단기 투자. 기업의 회복이나 성장에 투자하겠다는 말은 시간에 투자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회복할 시간, 성장할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이 두 번째 인내의 본뜻이다. 가치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시간에 투자하겠다는 말이지. 가치가 회복되거나 가치가 성장할 시간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고 가치 투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내 투자 포인트가 기업의 성장인지 모멘텀인지에 따라 투자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끊임없는 인류의 발전과 성장을 베팅한다면 장기 투자가 답이다. 기업이 뭐라도 하겠지. 그 훌륭한 기업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무수한 인재들이 그냥 망하게 가면 놔두겠어? 그리고 결과적으로 좋은 기업, 훌륭한 기업은 어려움을 뚫고 앞으로 헤쳐나가더라. 성장할 거다. 이게 사실 장기 투자의 기본 베이스야. 인류가 점점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야 라는 기대. 아빠는 여기에 베팅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항상 얘기했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복리 효과가 나서고,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오래 기다려야만 한다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장기 투자다. 이렇기 때문에 아빠는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거야. 장점선언. 시세가 변동하는 과정에서 최상과 중립, 최악의 국면을 고루 경험할 수 있다. 기간 이익을 공평하게 누릴 가능성이 크다. 경제의 커지는 파이와 동의하는 것이다. 플러스 이게 단기 동안은 주식 기업의 어떤 가치가 100이면 단기 안에 200, 300 늘지 않겠지? 100, 뭐 100에서 101이나 100이는데도. 그러면 그 안에서 누가 뭐 이익을 가져가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좋으면 남이 안 좋고 이런 상황밖에 안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100이란 가치가 점점 성장해서 150, 200이 되니까 너나 먹을 게 더 커지잖아.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피자 한 판 넣어놓고 네가 많이 먹니 내가 많이 먹니 이렇게 하지 말고 놔두면 피자가 점점 커지는 거야. 키워 먹자. 그게 장기 투자다.
근데 반드시 좋은 투자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들 보면 가끔씩 보면 10년 동안 제자리 이 기업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골라내야지. 공부가 필요한 게 간혹가다 그런 걸 잡을까. 그래서 유연해야 된다는 게 그거지. 아닌 것 같은데 10년 기다렸는데 시간을 그만큼 썼는데 제자리면 뭐 하겠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당신의 돈은 절대 5배, 10배, 20배로 불어날 수 없다. 장기 투자. 간접 투자, 알주식 투자. ETF라는 게 뭐냐면 동네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ETF가 두 개가 있는데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고 어떻게 뭐 산업 자체에 만약 배터리다. 배터리 관련된 기업만 모아놨어. 나는 기업 전체의 어떤 등락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는 너무 보수적이다. 지수라는 거는 기업 전체를 대표하는 지표거든. 산업 상황, 경제 자체가 좋아지면 지수가 올라가고 경제 자체가 나빠지면 지수가 내려가는데 야 그거는 그 경제 안에서 좋아지는 산업도 있고 나빠지는 산업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를 보면은 너무 메리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지수가 아니라 액티브 펀드라 그래서 그 안에 산업부 어떤 특정 부분 반도체 산업, 배터리 산업 이렇게 올라가지고 하는 ETF도 있고 이거 액티브 ETF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동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기업을 한 번에 묶어놓은 건데 전체 시장을 보면 지수 ETF 개별 그 안에 섹터 조그만 산업군을 보면 액티브 ETF 이런 게 있고 알주식은 그냥 개별 기업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 ETF를 투자하고 어떨 때 개별 기업을 투자하냐. 여기서 일단 산업의 성장은 확실히 보이는데 아직 춘추전국시대를 거치지 않았어. 막 싸움이 안 벌어졌어.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지면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죽겠지. 춘추전국시대를 거치지 않아서 어느 기업이 최종 살아남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 섹터 자체, 동네를 사는 ETF도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동네가 좋아질 건 뻔히 보이는데 최종적으로 이 싸움이 벌어져갖고 어느 집이 살아남을지는 몰라. 그럼 일단 동네를 사는 거야. 누가 살아남을지 모르니까. 고릴라 게임 요 링크 보면 고릴라가 될 새끼 원숭이를 고르는 법. 처음에 동네를 사, 묶음을 사, 쭉 관찰을 하다가 누가 앞으로 나오고 누가 뒤로 가는지 쭉쭉 보다가 원숭이들이 꽉 차 있는 동네인데 쭉 관찰하다가 이게 고릴라로 성장할 어떤 변화의 어떤 뭐가 단초가 보인다. 그럼 그때 알주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춘추전국시대가 안 벌어져서 동네를 샀는데 춘추전국시대가 벌어지면서 대충 가늠이 돼. 1번 기업 살아남고 3번 기업 살아남고 5번 기업 살아남을 것 같다. 느낌이 오면 그때 이제 알주식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런 개념을 설파하는 게 이 고릴라 게임 제프리 모어라는 사람이 쓴 개념인데 뭐 보면 좋으니까 링크 눌러가지고 한번 보고. 완성품 투자냐 구성품 투자냐. 곡괭이가 삽전력 얘기했지. 골드러시 벌어졌을 때 그냥 발견하는 사람하고 상관없이 밑에서 청바지하고 곡괭이 삽 팔던 사람이 돈 다 벌었다. 그러니까 말단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차는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 근데 배터리는 다 쓸 거야. 배터리도 누가 이기는지 모르겠어. 배터리 만들려면 소재는 다 들어가겠네. 소재 안에 양극재라는 게 있고 음극재라는 게 있고 뭐 전해질 뭐 분리막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안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양극재. 이걸 사면 배터리 만드는 사람은 다 쓰고 쓴 배터리는 전기차에 공급되고 이거는 안 쓰면 안 되겠네. 그래서 아까 양극재 투자한다고 했지. 그렇게 하단을 공략하는 게 구성품, 소재, 부품, 장비. 그래서 소부장이라고 표현하지. 그 다음에 플랫폼. 여기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 플랫폼을 써야 돼.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그런 투자가 되겠지. 코로나가 터졌어. 택배가 비대면이 활성화돼서 택배가 많이 될 것 같아. 택배 회사가 좀 돈 벌겠네. 이런 개념도 맞고 플랫폼이지 또 일종의. 그 다음에 택배를 많이 하면 옛날 택배 박스를 한 달에 100개 썼는데 택배가 많아지면 한 달에 200개, 300개 쓰겠네. 그럼 택배 박스 만드는 회사 잘 되겠네. 이런 개념으로 하단을 공략하는. 산업시대, 혁명시대의 방적기계가 성공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원재료가 되는 약물을 파는 사람은 확실히 돈을 벌었다. 방적기계. 그러니까 섬유, 옷 짜는 기계지. 근데 이게 성공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재료, 양털 파는 사람은 돈을 벌었다. 골든 러시 시대에 누가 금강을 찾아낼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곡괭이 사업을 파는 사람은 확실히 돈을 벌었다. 자동차 개발 시대에 누가 1등 자동차 사업자가 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주유소 사업자는 확실히 돈을 벌었다. 록펠러라는 유명한 부자가 있어. 포드가 자동차 막 대중화를 하니까 포드가 성공할지 누가 성공할지 몰랐지만 자동차 타려면 기름은 넣어야지 하고 주유소 사업을 엄청 해가지고 돈 벌었다. 1차 세계대전 시대에 누가 이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통신은 전쟁에서 핵심적인 요소였고 무전통신 사업자는 확실히 돈을 벌었다. 인터넷 버블 시대에 누가 살아남아 구글, 아마존, 네이버가 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는 확실히 돈을 벌었다. 5G, 뭐 어쩌고, 망 구축하는 사업자들. 어떤 휴대폰 제조사가 최고가 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무선 통신망 사업자는 확실히 돈을 벌었다. 배송전쟁 시대에 누가 최고의 이커머스가 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박스 제조회사는 확실히 돈을 벌었다. 코로나가 터졌다. 누가 최고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낼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마스크 관련 회사는 확실히 돈을 벌었다. 다른 블로그에서 본 건데 이해되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냥 삽전력 설명 링크이고. 그 다음 개념. 불타기, 물타기. 잘 될 때 더 사는 게 불타기, 피라미드이고 안 돼.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5,000원이 되고 8,000원이 되고 7,000원이 돼. 그럼 내가 100주를 샀는데 만약에 10,000원에 샀는데 5,000원이 돼 있어. 100주를 샀는데. 그럼 100주를 더 사면 5,000원에 100주를 더 사면 10,000원에 사고 100주 사고 5,000원에 100주 샀으니까 중간인 7,500원에 2,200주가 돼 있겠지. 그러면 내가 산 가격이 10,000원보다는 좀 떨어졌잖아. 회복한다면 빨리 본전을 만날 수 있겠지. 요런 게 물타기야. 불타기는 10,000원에 샀어.
12,000원이 됐네? 13,000원이 됐네? 좀 한동안 달리더니 좀 주춤해. 근데 앞으로 더 갈 것 같아. 더 사, 더 사, 더 사. 만 원에 100주 샀는데 12,000원, 3,000원에 100주 더 사. 200주인데 그러면 한 11,000원에 산, 11,000원 얼마에 산 걸로 되겠지? 평단가는 올라가겠지? 그치만 앞으로 더 성장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는 개념. 뭐가 맞냐? 잘 되는 거를 더 사는 게 맞냐? 안 된 거를 물타기 해갖고 반등할 때 빨리 내 평단가, 내 상 가격을 돌파하는 걸 기다려하는 게 맞냐? 관점에 따라 다르다. 투자금의 분산과 같은 이야기고, 진시점 시간의 분산이다. 물타기는 싹을 틔운 식물의 물주기. 판단이 오름에 대한 대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다. 그러니까 10개 화분에 씨앗을 나무 심었는데 5개는 싹을 틔우고 5개는 깎은 부소식이야.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이 싹이 났다 그러고 그걸 잘라 먹어. 그리고 그 잘라 먹은 그 돈으로 싹이 안 나는 빈 화분에다 계속 물을 줘. 싹이 나냐고. 싹이 터가지고 커갈 애들을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가는 것처럼 다 잘라 먹어버린 거지. 안 돼. 물타기, 3점, 3점 나면 스톱하는 고스톱을 하지 마라 이런 표현도 있는데 싹을 틔웠어. 그럼 이걸 나무로 키울 생각을 해야 된다. 물은 거기다 줘야 돼. 잘라먹고 안 틔운 데다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끝! 안 틔운 거는 손절 처리하고 5개 싹 틔운 거에 물 더 주고 영양분 주고 해갖고 얘를 크게 키워가지고 먹을 생각을 해. 그게 물타기다. 물타기. 좋은 기업이란 확신이 드는 순간 1차로 자금 집행했어. 100만 원을 투자할 건데 이거 좋은 기업이야. 만 원이야. 만 원 정도면 싸기도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거 15,000원 해야 돼. 만 원을 샀어. 대신 틀릴 줄 모르니까 30%만 샀어. 만 원, 내가 100만 원 투자할 건데 30%니까 30만 원만 샀어.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만 원 밑으로 떨어져. 다시 판단해. 9,000원, 만 원인데 내가 15,000원 갈 줄 알고 샀는데 9,000원이야. 떨어졌네? 그럼 내 판단하고 다르게 가서 일단 다시 판단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15,000원 갈 것 같아. 그러면 확신이 든다. 그러면 내가 9,000원일 때 또 사. 왜냐면 처음 살 때 30%밖에 안 샀잖아. 30%또 사. 9,000원에 사면 9,500원에 60%를 산 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유가 유지되고 확신이 들어. 그러면 분할해서 매수하는 개념으로 하면 물타기, 평단가 낮추기라고 이제 표현을 바꾸는데 그것도 가능은 해. 추가 매수의 의미가 있을 때만 유효하다. 근데 아무 전략도 없고 야 이거 사놓으면 나중에 회복하게 되면은 그래도 얼마 회복 안 하면 본전 오겠잖아. 사놓자. 이런 개념이면 안 된다. 이거. 언제 본전을 줘요? 하락했잖아? 대부분 하락한 건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 없이 하락하진 않거든. 근데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 이 하락이 진짜 이유가 있는 하락이라서 회복할 때 더 오래 걸리냐? 아니냐? 떨어지잖아 뒤로? 내가 10% 떨어지잖아? 10% 올라간다고 본전이 오지 않아. 왜냐면 봐봐. 100원이었는데 10% 떨어져 900원이 됐어. 900원의 10%는 9원이잖아. 90원이잖아. 그럼 10% 올라봐야 990원밖에 안 돼. 100원에서 10% 떨어질 때는 900원이 되는데 900원에서 10% 오를 때니까 100원이 안 되고 990원밖에 안 돼. 이상하지? 왜냐면 그 자리에서 퍼센테이지를 따지니까. 떨어졌다가 회복할 때는 더 많이 올라야 돼. 본전 관련. 그래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의료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손절 라인 거 잡고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막 손절한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그 모멘텀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부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일부 추세나 뭐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이 손절 라인을 설정하고 하고 그러지. 왜냐면 뒤로 많이 가면 회복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조금 갔을 때 자르고 시작한다. 다음 기회를 노리겠다. 아빠는 모르겠다. 그건 좀 더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 둘 다 맞는 것 같아. 둘 다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진짜 이유가 있어서 산 종목은 잘 뒤로 안 가고 뒤로 가서도 오래 있지도 않아. 진짜 잘 잡은 종목은 앞으로 가겠지. 그러면 그 정도 확신을 가지고 샀는데 손절을 한다? 쉽지가 않지. 내가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이 사기로 결정한 건데. 냉정하게 판단하고 공부를 더해서 디테일하게 확인했으면 했을수록 자르기 쉽지 않지. 확신이 있으니까 샀을 테니까 더 사는 걸로 가겠지. 그럼 분할 매수를 생각하고 접근하면 대처가 된다. 물타기 개념으로 접근 안 해도 되고 내가 한 번에 다 안 사고 나눠서 살 거야. 왜냐면 만에 하나 뒤로 가면 더 싼 가격에 살 수도 있으니까. 종목수를 주수를 늘릴 수도 있으니까 100조 갖고 있는 걸 200조로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을 접근해라. 분할 매수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면 되고 켈리 기준이다. 일회성 투자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크다. 고위험 고수익. 반복되면 망할 확률이 높아진다. 장기 투자 위험이 작을수록 빠르게 부가 증식된다. 장기 투자 활동에 있어서만큼은 복리 효과를 상쇄시키지 않는 리스크 헤지가 더 큰 성공을 불러온다. 자연에서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실패 위험이 작은 투자. 가치 투자에서의 안전마진, 모멘텀 투자에서의 손절매를 강조하는 근본 이유다. 자, 큰 수익을 내려면 복리 효과가 닿아야 돼. 복리 효과가 나려면 오랫동안 앞으로 가야 돼. 뒤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손실을 보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손실을 안 보는 방법 중에 가치 투자는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해야 손실을 안 본다. 그래서 안전마진. 왜? 손실을 안 봐야 복리 효과가 상쇄되지 않고 복리 효과가 상쇄되지 않아야 큰 돈을 버니까. 안전마진을 강조하는 가치 투자의 이유. 모멘텀 투자는 손절매. 야, 뒤로 가면 까이잖아. 너무 많이 까이기 전에 잘라. 이게 손절매거든. 헬리 기준이나 이런 개념에서 보면 이해가 다 된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반론. 한 번에 투자해서 수익의 크기는 위험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고수익 고위험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도박의 베팅 원리일 뿐 투자의 원리가 아니며
고수익, 고위험 전략은 반복 투자할 때 반드시 예외 없이 투자나 도박으로 파산에 이른다. 계속 반복되는 투자에서 망하지 않고 불을 늘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파산 없이 투자를 계속하려면 투자에 거는 돈은 올인해서는 안 되며 몰빵해서는 안 되며 파산을 하지 않는 일정한 베팅 비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비율은 켈리의 법칙을 다음처럼 요약할 수 있다. 수익 배열, 실패 위험률, 최대 베팅 비율. 가장 빠른 속도로 불을 늘리기 위해서는 베팅하는 비율이 커야 하고 F가 크려면 위험률 Q가 Q가 작을수록 F는 커진다. 실패 위험이 작은 투자일수록 한 번에 더 큰 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익도 비례하여 커지므로 결국 가장 높은 복리로 자금이 불어난다. 따라서 반복 투자로 부자가 되는 원리는 위험이 작을수록 빠르게 부자가 된다이다.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크다는 것은 한 번의 투자에서 수익과 위험의 관계를 다룬 도박의 공식이다. 반면 반복 투자로 부자가 되는 공식은 위험이 작을수록 부가 빠르게 늘어난다. 이거 어디서 따온 건데 텔레 공식 많으니까 엄청 길어지네. 심리관리수단. 종목에 대한 확신이 들 정도로 디테일하게 접근해라. 철저하게 기업을 분석해서 스터디를 해서 접근하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종목을 분산해라. 미니멈 세 종목. 진입 시점에 안전 마진을 확보해라. 뭐 본질 가치보다 싸질 때 사라는 거 아니야. 그럼 본질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그래야 싼지 안 싼지 알지. 시장에서 통용되는 방식의 가치 판단 능력을 갖춰라. 나중에 할게 밸류에이션 이거야. 안전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이거 가치는 1,000만 원으로 보면 돼. 지금 500만 원이니까 많이 싸네. 1,000만 원으로 보는지 600만 원을 보는지 400만 원을 보는지에 따라서 싼지 안 싼지가 달라지는데 남들은 600만 원으로 보는데 나 혼자 1,000만 원으로 보면은 내가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치 판단을 하는 그게 밸류에이션. 나중에 배울 거. 곡괭이와 삽전략으로 하단을 공략한다. 기다릴 수 있는 자금 성격을 갖는다. 내가 만약 장기 투자를 할 건데 빌린 돈이야. 갚아야 돼. 기다릴 수 없지. 돈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고 적절한 타이밍에 현금을 확보한다. 사이클 탈 때 보수적으로 하는 방법이지. 좋을 때 일부를 덜어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안 좋은 시기에 재투자하는 하락 기간에 황금이 되는 수단. 현금은 가끔씩 황금이 되어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좋을 때는 갖고 있는 돈 투자가 안 돼 있으니까 벌 돈을 못 번 것처럼 아주 그냥 미워지지. 야 이거 투자만 했으면 저 돈이 얼마나 불어났을 텐데 하는데 하락기에는 현금을 갖고 있으면 100만 원을 살 거를 좀 있으면 50만 원을 살 수 있거든. 같은 100만 원을 10주 살 거를 50만 원을 10주 살 수 있단 말이야. 하락기에. 현금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 심리관리가 된다. 투자 철학, 확고한 투자 원칙에 근거해서 매매를 한다. 그래야 심리관리가 된다. 지속적으로 공부해서 성장한다 능력을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결승점이 정해질 마라톤이다. 욕심의 경계 설정. 원칙에 따른 매매 결과 외에는 모두 욕심이다. 시장이 10년 동안 중단된다고 해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한 것만 사라. 응원하고 싶은 기업만 투자한다. 심리관리. 폭우를 예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노화의 방주를 만드는 게 중요해. 내가 했던 최선의 일은 올바른 영웅을 선택하는 것뿐이었다. 좋은 기업. 편한 투자 설명했지. 좋은 기업의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다. 기업을 산다. 여기까지 하고 7차가 종목 찾기. 이런 가치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종목을 찾는 방법을 다음번에 배울 거예요. 종목을 찾는 방법을 배우고 그 안에 아까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해서 싸게 살 수 있느냐 이거를 그 다음으로 하고 지금까지는 기초 지식 개념이고 6차까지는 7차부터 실전 지식 종목 찾고 밸류에이션 하고 포트폴리오 이제 구성하는 거 연습하고 이제 조그만 단위로 해보고 어쨌든 기초 지식은 여기까지 보고 의문나는 거 있으면 물어보거나 블로그 댓글 달고 그래 좀 길었네. 여기까지 끝.